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에서 석유화학, 정유, 태양광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 세미나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이 석유화학, 정유 섹터를 보는 데 있어서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용어들보다는 큰 개념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 섹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팩터들을 위주로 봐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산업은 소재 산업이죠. 철강, 정유, 화학 다 동일한데요. 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B2B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B2C 산업인 음식료 산업과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료 산업 같은 경우는 B2C 산업이다 보니까 이 판매 가격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기만 하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B2B 산업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제품 가격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 제품 가격도 같이 하락을 합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원재료 가격에 따른 제품 가격의 변화가 굉장히 시차를 두지 않고 나타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예를 들면 원유 가격이 움직이면 휘발유 가격도 바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재 산업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원재료와 제품 간의 스프레드를 가지고 돈을 법니다. 저희가 흔히들 마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마진의 방향성을 저희가 짐작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수요 공급 밸런스와 원재료의 수요 공급 밸런스, 이 두 개를 다 살펴야 되는 거고요. 제품의 수요 공급 밸런스를 결정하는 건 결국은 제품의 수요와 공급이고요. 원재료의 수요 공급 밸런스를 결정하는 건 또 원재료의 수요와 공급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살펴봐야 되는 변수는 총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재료의 수요 공급과 제품의 수요 공급, 이 4가지를 살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수요 공급을 살피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변수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이 산업이 움직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어떤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의 증설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4가지의 변수를 체크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가지 변수가 사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이 변수들에 따라서 사이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사이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큰 주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인 HDP라는 제품을 한번 보시면 왼쪽 그림이고요. 올라가는데 3년, 내려오는데 3년 해서 총 7년에서 8년 혹은 6년에서 7년 정도의 사이클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부타디엔 같은 제품들은 사이클이 좀 짧죠. 5년에서 7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고요. 이 제품들이 이제 합쳐져서 전체적인 큰 사이클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사이클의 주기는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대략 5년에서 7년 정도의 주기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형성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신규 증설 발표가 되고 나서 실제 물량이 출하되기까지는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 곱하기 2를 대략 한 5년에서 7년, 8년 정도까지의 사이클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사이클도 대략 그 정도의 사이클이 그리죠. 그래서 증설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그런 사이클 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사이클의 바닥에서 투자를 해서 사이클 고점에서 파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을 보면 국면이 4가지가 있어요.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때의 케이스 2가지를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유가가 하락할 때의 2가지 케이스를 나타낸 겁니다. 왼쪽 그림부터 먼저 보실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B2B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가격이 움직이는 경로가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겠죠. 1번과 같은 케이스는 원재료 가격보다 제품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고요. 2번과 같은 케이스는 원재료 가격보다 제품 가격이 덜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1번과 2번을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품의 수요 공급 밸런스의 차이에 따라서 1번과 2번이 결정이 될 겁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제품의 수요 공급 밸런스가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죠. 2번과 같은 케이스는 공급 과잉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료 가격이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이 그만큼 못 올라가면서 마진의 위축이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면 유가가 하락하는 상황,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3번과 4번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을 할 겁니다. 3번과 같은 케이스는 원료 가격보다 제품 가격이 덜 내려가는 케이스고요. 4번은 원료 가격보다 제품 가격이 더 많이 내려가는 케이스죠. 4번이 아무래도 제품의 공급 과잉이 심한 상태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가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케이스가 다 두 개씩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 2, 3, 4번 케이스밖에 사실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이 상반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길게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케이스밖에 발생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1번과 같은 케이스가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T 시점이라고 해볼게요. 이 T 시점에 이 회사는 원재료 가격을 이 가격에 넣어서 제품 가격을 이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 T 시점에 원재료를 투입해서 바로 제품을 생산해낸다라는 게 사실 말이 되지가 않죠. 실제로 회사들은 한 달 전에 원재료를 사놓습니다. 그래서 T-1 시점에 원재료를 사놓는 거고요. 실제 이 회사가 원재료 가격을 투입하는 거는 이 별표로 되어 있는 저 가격에 원재료를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우리는 판매 가격은 같다고 하더라도 투입되는 원가가 상대적으로 좀 더 싼 원가를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레깅 효과라고 부르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시차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가격에 팔지만 원재료 가격은 한 달 전에 사놓은 거기 때문에 이 시차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1번과 같은 케이스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제품을 비싸게 파는데 원재료는 한 달 전에 사놓은 싼 게 들어가다 보니까 레깅 효과가 크게 발생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레깅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고요. 무한대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사실 과거 2009년, 10년, 11년 저희 차화정이라고 부르는 그 사이클 때 나타났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유가가 20불 하던 게 120불까지 갔었습니다. 6배가 올랐는데 그 당시에 유가가 6배가 올랐던 건 중국의 수요 성장 때문이었고요. 전반적인 중국의 수요 성장 덕분에 원재료 가격이 6배가 올라갈 때 어떤 제품들은 10배가 올라가기도 했고요. 20배씩 올라갔던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상이 3년 동안 나타났었고요. 레깅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었던 구간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차화정과 같은 사이클이 1번과 같은 그림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과 같은 케이스는 레깅 효과가 일부 발생은 하긴 하겠지만 마진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2번과 같은 케이스는 사실 1번 대비해서는 좀 불리한 그런 시황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2번과 같은 상황은 작년도에 나타났던 케이스가 거의 2번과 유사하게 나타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년에 전쟁이 나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었죠. 유가가 120불, 130불까지 갔었고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걱정이 되면서 수요는 완전히 위축됐던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수요 공급 밸런스는 공급 과잉이었는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마진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번과 같은 케이스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현상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는 3번과 4번 같은 케이스는 앞서서도 3번이 좀 더 긍정적인 케이스라고 말씀드렸고요. 3번과 같은 그림으로 왔던 사이클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셰일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30불대까지 떨어졌었고요. 그 구간에 경기는 회복되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3번과 같은 그림으로 왔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과 같은 케이스는 유가가 급락할 때 발생을 해요. 대표적으로 2014년과 같은 케이스가 2014년 하반기죠. 14년 하반기와 같은 케이스가 4번과 같은 그림으로 왔던 케이스고요. 2020년 초 코로나 발생하면서 유가가 마이너스 갔던 구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도 4번과 같은 그림으로 왔었던 그런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4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적자를 대규모로 냈던 구간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원재료 가격은 높은 것들이 한 달 전에 사놓은 높은 것들이 투입이 되는데 제품 가격은 계속 하락하니까 이 레깅 효과가 부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 산업인 화학, 정유, 철강 정도의 이제 빗대서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제조업 비즈니스가 이런 케이스를 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양극재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이런 사이클 구조를 가지고요. 태양광도 이런 유사한 사이클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 제조업 비즈니스는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인지를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이클은 앞서 보신 것처럼 대략 5년에서 7년 정도의 사이클을 보이는데 실제 회사들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왼쪽에 보시는 LG화학 먼저 보시면 2012년 이후로 이 회사의 주가는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가고요. 고점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이클은 계속 반복이 되지만 이 재투자를 잘하는 업체들은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은 석유화학 쪽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배터리 쪽에 굉장히 투자를 잘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출범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반면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고점은 아직 높아지진 않았거든요. 이게 그 전까지는 2000년 이전까지는 2000년대까지는 롯데케미칼도 재투자를 굉장히 잘했지만 최근에는 약간 좀 미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업체들은 2000년대까지는 굉장히 재투자를 잘했지만 최근에는 거기에 대한 노이즈라든지 의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점, 고점이 높아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재투자를 잘해서 밸류에이션을 올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이클 안에서 재투자를 잘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기회를 노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전반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사이클이라든지 어떤 국면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팩터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4개 업체들이 있죠.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일,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4개 업체들이 있고요. 이 업체들이 원유를 받아옵니다. 원유를 받아와서 이 CDU라고 하는 설비에 넣고 돌립니다. 끓린 점의 차이에 따라서 분별 증류가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LPG, 휘발유, 납사, 등경유, 벙커시유, 아스팔트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정유사들은 이 제품을 팔고 원재료 간의 스프레드를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정에 있어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벙커CU 같은 경우가 선박의 연료로 사용이 되는데 최근에는 사용이 좀 줄어들긴 했죠. 근데 이 벙커CU 같은 경우가 원재료 가격, 원유 가격보다 제품 가격이 더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재처리를 해주는 공정을 고도화 설비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고도화 설비가 두 개의 공정이 있습니다. 수천분해 공정과 촉매분해 공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벙커CU를 넣어서 재처리를 해서 경제성이 높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예를 들면 벙커CU를 휘발유나 등경유로 전환하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벙커CU를 휘발유로 바꿔주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유공정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네, 원유를 넣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벙커CU는 고도화 설비를 돌려서 재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제품의 비중이 제가 이제 가로에 쳐놓은 것처럼 LPG가 3% 정도 나오고요. 휘발유가 20%, 납사가 한 10% 좀 넘게 나오고, 등경유가 55%, 벙커CU가 7%인데 최근에 좀 더 줄었습니다. 한 2%까지 줄었고요. 그다음에 아스팔트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휘발유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에 주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납사 같은 경우는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이 되고요. 등유 같은 경우는 난방용으로 사용되든지 혹은 항공유도 등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유 같은 경우는 발전용이라든지 디젤차에 사용이 되죠. 그리고 벙커CU는 선박의 연료로 사용이 되지만 최근에는 이 사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 공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석유화학 계통도입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앞서서 보셨던 정유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받아옵니다. 그 원재료가 나프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말로는 납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납사, 나프타는 동일한 용어고요. 이 나프타, 납사를 쪼개는 설비를 저희가 NCC라고 부르는데 NCC 업체는 우리나라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제가 에틸렌 밑에 쭉 써놨는데요. 롯데케미칼, LG화학, SK이노베이션, 대한유화, 여천NCC, 하나토탈 이 6개 업체가 NCC 설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업체들이 납사를 정유사로부터 받아서 NCC 설비를 돌리게 되면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렌, 자일렌 같은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 6개의 제품들이 있어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렌, 자일렌인데 이 제품들은 NCC 설비를 돌리게 되면 무조건 나오는 제품들이고요. 이 제품들을 저희가 기초유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초유분을 공정을 하공정으로 내려가게 되면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제품들이 여기 보시는 LDPE라든지 PVC, EG, PP 이런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생산할지에 대한 여부는 회사들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회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PVC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PVC 공장을 만들어서 에틸렌 설비에 갖다 붙이게 되면 PVC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운스트림으로 확장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업체들은 이 하공정까지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요. 어떤 업체들은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같은 기초 유분만 만들고 끝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들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기초 유분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천NCC라는 업체가 이 기초 유분만 가지고 있고요.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업체들은 NCC에다가 하공정을 다 갖다 붙여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다운스트림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데케미칼과 LG화학 같은 업체들은 제품 라인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이 기초유분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고부가 제품들이 적다 보니까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다운스트림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업스트림만 가지고 있는 업체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익 변동성이 덜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또 고부가 제품들을 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떤 제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틸렌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보시는 LDP, LLDP, HDP 같은 경우는 저희 합쳐서 P라고 부르는데요. 폴리에틸렌입니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는 PVC 같은 경우는 건설 건축용 파이프라든지 건설용 창호 같은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방이 건설 쪽이겠죠. 그리고 EG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의 원재료인데요. 폴리에스터가 저희 옷 만드는 원재료죠. 그러다 보니까 의류 시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틸렌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개 제품들이 있는데 전방은 플라스틱 비닐이라든지 건설 건축 혹은 의류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제품들이 좋아질지 어떨지에 대한 여부는 당연히 글로벌 경기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를 당연히 체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PP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 PP 같은 경우는 이것도 PU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나 비닐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마스크 부직포라든지 주사기 같은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이죠. 부타디엔 같은 경우는 SBR이라든지 BR 같은 제품들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 SBR과 BR은 합성 고무고요. 합성 고무는 타이어 만드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타이어를 만들 때는 합성 고무와 천연 고무가 같이 혼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타이어 업체들이 합성 고무와 천연 고무를 동시에 반반 정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벤젠, 톨루엔, 자일렌 같은 제품들은 이 공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벤젠 같은 경우는 ABS라든지 PS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 ABS나 PS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내장재라든지 가전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전 수요라든지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자일렌 같은 경우는 PX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요. PX는 PT라든지 페트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 페트가 폴리에스터라든지 페트병의 원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의류 수요라든지 페트병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학 제품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대부분 경기를 타는 제품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석유화학 쪽을 볼 때는 글로벌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크로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들 말고도 굉장히 제품들이 많아요. 이것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 모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심플하게 대표적인 제품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제품들을 누가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 앞에다가 업체들을 쭉 써놨기 때문에 이 업체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 산업보고서라든지 산업 관련된 유튜브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정유랑 석유화학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개통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또 디테일한 내용들은 산업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